5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기간을 어떻게 추정할 건가? 언제까지 이거를 사업을 할 건가? 그리고 매출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야 될 건가? 사업이 뭐 5년짜리도 있었고 10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15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현금이 언제까지 들어올 건가를 한번 보는데, 사업이 기술적 우위에 기반을 두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즉, 이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업에서 기술 우위를 잃게 됐을 때 사업을 접게 되죠. 그때까지 시점을 하는데, 이걸 예측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PLC 이론상의 성장 곡선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업종에서의 그 평균 그 라이프 사이클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현금 흐름 기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특허 인용 지수 TCT 테크놀로지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술 수명 주기 또는 기술 순환 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특허 인용 수명이라는 것은 특정의 특허가 등록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상 기술 개발에 개발된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정성적이죠. 생존 분석을 통한 기술의 잔존 수명을 추정하는 건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업 가치로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매출을 언제까지 일으킬 것이냐, 즉 현금 흐름 기간을 추정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게 하나의 그 문제점이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그 업종별로 이러한 유형들을 다 분석해 놓은 하나의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 분석 기법이 NOI 라든지 EVA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현금 흐름 기간을 추정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 가치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술의 그 경제적 수명은 보니까 기술적 요인과 그 다음에 시장적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기술적 요인은 기술군의 특성과 기술 자체 특성과 기술 기반 특성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배 기술 공급자가 존재하느냐, 대체 기술 출현 가능성이 있느냐, 기술 공급자의 수가 있느냐, 기술 표준이 존재하느냐.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Five Forces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우월성, 유사기술 다수 존재, 모방 난이도, 기술 완성도, 권리 기간, 권리 강도, 예. 그 다음에 기술 기반 특성, R&D 투자 규모, 정부의 R&D 촉진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적 요인을 감안해서 현금 흐름 기간을 추정하고요. 시장적 요인으로는 시장 경쟁 특성을 위해 시장 내 기업수, 시장 집중도,
시장 경쟁 변화. 이것도 5 폴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 점유율, 시장 제품 총의 수명 주기상의 위치, 여기에 PLC 이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나 시장 점유율, 이런 건 뭐죠? BCG 매트릭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 산업 기반 특성은 고객 니즈 변화, 수요 및 성장 장기적, 정부 규제, 산업 성장률, 산업 수익성. 이거 뭐죠? 외부 환경 분석에서 거시 분석에서 패스트 분석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기술의 경제성 수명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외부 환경 분석 기법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추정 방식은 직접 추정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고 유사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통정업종 및 재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직접 추정 방식은 평가자가 현금 흐름을 직접 추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혼합 방식은 평가자가 그 추정한 방식에다가 유사 동종기업 재무정보로 혼합해서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아예 그냥 유사기업 재무정보를 인용하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이런 재무정보 활용이 어려울 때는 비슷한 업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 추정 방식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직접 추정하거나 아니면 추정이 어려울 때는 유사기업 거를 가지고 하고요. 근데 유사기업 거를 하기도 힘들면은 그 비슷한 업종의 것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내가 액세서리를 하나 개발한다. 그랬을 때 그 액세서리에 대한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이나 이런 부분 정보가 없다. 그럴 때는 이 내비게이션의 그 어떤 매출 정보를 가지고 재무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비율로서 어떻게 보면 매출 추정을 한다든지 이런 현금 흐름을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경쟁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체 제품이나 업종 제품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비율로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경쟁 제품의 그 메인 플레이어가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그 메인 플레이어의 시장 점유율을 합해서 그 시장 전체 시장을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NPV 방식이라든지 NOI 방식이라든지 EV 방식을 쓰는데, 여기 이런 기업 가치 평가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DCF라고 하고요. Discounted Cash Flow라고 하는데요. 이 Discounted Cash Flow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래의 가치를
복리를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로 미래의 가치를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를 복리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을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하고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해서 NPV라든지 NOI라든지 EVA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할인율을 R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거기 은행 금리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배울 이런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FCF 프리 캐시 플로우 즉 미래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 할인율을 복리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을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초기 투자비를 마이너스 400을 줬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해서 현금을 창출하는데 올해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5년 후에도 일정하게 100만 원을 들어올 걸로 예상했을 때 2020년 현재 100만 원은 100만 원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후에 이 100만 원은 보시다시피 1 플러스 0.1이라는 은행 금리를 나눠줬을 때 이 복리죠. 즉 현재 가치 90만 9천 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90만 9천 원에 1 플러스 0.1 즉 10%의 금리를 가산했을 때 미래의 1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미래 1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는 90만 9천 원이다. 그리고 2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얼마냐? 현재 82만 6천 원이 2년 후에 10%의 금리를 따졌을 때 어때요? 1년일 때는 이 1 플러스 0.2를 곱하면 되는데 2년 후에는 또 1 플러스 0.2를 곱해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2년 후에 1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0.2를 두 번 곱한 거, 즉 자승을 한 거를 나눠준 게 현재 가치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75만 1,000원이라는 금액은 이거를 3년 동안 복리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 되려면 여기선 1 플러스 0.1을 곱한 금액이 나올 거고 그 금액에다가 또 1 플러스 0.1을 곱하면 2년 후에 이자가 붙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나올 거고 3년 후에 1 플러스 0.1을 또 한 번 더 곱하면 1 플러스 0.1의 3승일 때 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역으로 이 100만 원에 1 플러스 0.1의 3승을 나눠준 게 이 현재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렇다 4년 후에는 이 100만 원 가치가 되려면 복리를 4번 곱해줬을 때 100만 원이 되려면 현재 가치는 68만 3천 원이다. 그리고 5년 후는 62만 원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CF 방식을 써가지고 전체 NPV, 즉 넷이 전체란 뜻이거든요. NPV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0년도에서 N년도까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를 법령화 시키면 1 플러스 할인율의 T가 이 해당 연도 캐시 플로우에다가 이 복리를 나눠준 게 현재 가치죠. 그 현재 가치를
0년도부터 N년도까지 다 합한 것. 자, 0년도부터 이 전체 이거를 다 합한 거는 이거를 다 합한 거나 같은 거죠. 이걸 다 합하니까 어때요? 478만 9천 원이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냐? NPV에다가 투자금 400을 빼면은 78만 9천 원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기업 가치 평가에서 NPV라고 하는데, 이 NPV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NPV에 다 들어간 게 이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DCF 방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영어로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거의 이니셜인 WACC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타인 자본이 부채고 자기 자본이 그냥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그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그 비율을 가지고 여기다가 법인세와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의 조달 비용 그리고 자기 자본의 조달 비용을 반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할인율이 나오는데요. 그게 K0로 해서 이렇게 KD1-TC S 플러스 B에 B 그 다음에 플러스 KE 그리고 S 플러스 B분의 S 이렇게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0가 구해지면 요것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업의 가치를 표현할 때 이 DCF 방식에 의해서 현재 가치의 합에다가 거기다가 투자금을 뺀다고 했는데, 그때 요 할인율에다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을 시켜서 현재 가치를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우측에 T 계정 대차 대조표에서 이 타인 자본과 이걸 부채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그 할인율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 자본 S와 그 다음에 자기 자본 B분의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타인 자본의 요에 대해서는 그 타인 자본의 조달 비용 KD 이 법인세 요게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이 되고요.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은 S와 B, 즉 자산 분의 캐피탈이라고 하죠. 분의 자기 자본하고 자기 자본 조달 비용 요걸 합한 것이 이렇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처음에 좀 낯설게지만 이것을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요것은 꼭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이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 자산은 뭐죠? 부채 플러스 자본 분의 이 타인 자본의 이 법인세, 그리고 여기 보면 KD가 이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인데요. 회사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그 정권란에 들어가 보면 이 금리 정보가 항상 이렇게 게시가 되고요. 여기는 네 가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D 금리는 뭐냐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리입니다. 이게 보면 은행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CD금리라고 하고요. 반면에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우리는 단기적인 걸 우리는 기업 어음이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것을 회사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회사의 신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회사채 금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채,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에 대해서 금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신용도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이게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이 콜 금리는 우리가 그 옵션에 사용되는 그 풋옵션, 콜옵션 할 때 그 사용되는 그 금리인데, 이게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은 그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조달 금리인데요. 이 회사채 금리입니다. 이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이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의 3년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그 회사채 금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한 기업의 만기 수익률 또는 위험 이자율, 유사기업 신용 스프레드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렇게 지급이자 나누기 이자 발생 부채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요런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채는 그 기업의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신용평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나와 비슷한 기업 또는 업종이 비슷한 기업의 그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거를 우리는 CP라고 합니다. CP, 회사채 금리를 CP라고 하는데, 이 CP 금리를 이용하면 이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을 구할 수가 있고요. 비용의 그 금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조달 비용, 이 KE는 어떻게 구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그 모형을 우리는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기업 가치는 주주 요구 수익률의 성장률을 뺀 것을 분모로 하고 거기에 매년 배당금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주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기업의 성장률, 그 다음에 배당금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풀면은 결국은 주주 요구 수익률은 기업 가치 분의 매년 배당금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기 성장률을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없다면은 여기에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은 기업 가치분의 매년 배당금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주가분의 순이익과 같은 거죠. 기업 가치가 기업의 전체 가치가 전체 주가고, 매년에 배당할 게 주당 순이익의 합이죠. 그래서 이게 역으로 말하면 PER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주당 순이익의 주가거든요. 주가를 우리는 PER이라고 하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되고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PE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 기업과 비슷한 기업의 주가의 PER을 알면은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를 들어서 이 PER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이다. 그럼 20분의 1 하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은 5%가 되는 거죠. 0.05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 자산, 결정 모형, 즉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캠프를 활용했을 때 이제 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KE, 즉 요구 수익률, 이게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인데,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여기 요거죠. 무위험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시장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위험 이자율, 그리고 주식 베타인데, 여기서 무위험 이자율로 두 번 들어가는데, 이 무위험 이자율이 뭐냐면 여기 화살표에 쪽 국고채 3년 또는 1년에 대해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위험 이자율은 국고채 이자율이고 2.81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 베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코스피 증권 지수 있죠. 이 코스피의 그 증권의 그 기울기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주식의 기울기의 비를 우리는 베타라고 합니다. 즉 코스피가 1을 움직였는데 나는 같은 시간에 2를 움직였다. 그러면 주식의 민감도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베타가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1의 변동을 보였을 때 우리가 속한 업종의 주식은 0.8을 움직였다. 그러면 0.8의 민감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 수익률은 그 분야에서 성장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8이다. 그럼 여기 0.08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 국고채가 0.028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식 베타는 만약에 민감도가 1이다. 그럼 1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법인세 율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타인 자본비, 그리고 자기 자본비, 이렇게 해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기업 가치를 도출할 때 그 DCF 방식의 그 복리로에서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금리 할인율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일단 제가 생략한 이유는 이것을 도출하기까지는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예시를 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무이음 이자율의 시장기대 수익률 그리고 무이음 이자율 주식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주식 베타는 앞에 설명했듯이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이게 변동률이거든요.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주식 베타 이게 이제 시장의 민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베타 1이라는 것은 그 종목의 소속부가 코스피일 경우 그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식 베타의 추정은 시장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일 기간 투자 수익률을 추정한 후 이 투자의 수익과 시장 수익률 간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베타를 산정하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응 베타를 이용하여 투자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정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권주를 지금 현대정권을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정권 해당 사이트에 속한 이 베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2.21598 돼 있는데 여기에 주식의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일 때 2.21598배의 변동률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먼저 설정을 할 때 타인 자본 비중이 50%고 자기 자본이 50%고 그리고 법인세가 30%, 그다음 타인 자본 조달 비용 금리 KD는 아래 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기 자본 조달 비용 금리 K도 아래 표에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서 KD는 어떻게 될까요? KD는 앞에 제시한 금리 정보에서 KD는 회사채, 즉 부채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KD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30%니까 0.3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50%니까 0.5, 그리고 자본 비율은 50%니까 0.5 되고, 그럼 이 K0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주식 배당 모형을 했을 때 이 K2는 여기 이제 PER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시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20억이고 그리고 배당 지급액이 1억이다. 그렇게 했을 때 0.05가 나옵니다. 즉 정권에 들어가면 PER이 20이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역시나 똑같이 0.05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0.05가 어떻게 보면 KE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0.05가 KE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RF, 그 다음에 ERM, RF, 그 다음에 베타. 여기 이제 적용을 해보면 RF가 무위험 이자율이 돼가지고 국고채 이율이 돼가지고 2.81이기 때문에 0.0281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이 기업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8% 정도 평균 성장한다고 했을 때 여기 0.08을 넣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0.0281 넣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의 민감도가 0.8이다. 그렇게 넣었을 때 여기 한 0.06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0.0696 넣었을 때 이 K0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DCF 방식하고 그 다음에 현금 할인 방식이죠. 과거의 아닌 미래에 일어날 현금을 복리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그 DCF를 적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즉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비용을 감안해서 그 가중평균한 자본 비용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영업과 관련된 즉 이 매출과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통해서 영업 이익 순이익이 나오는데 즉 이 영업 이익이 어떻게 보면 세전 영업 이익 또는 순 영업 이익 또는 에비타라고 하는데 이 순영업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NOI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순영업 이익이죠. 세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세전 영업이익에다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바로 나누면 바로 기업의 가치가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도출되는 이유를 보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그 뒷단에 이 interest, 즉 영업이익 외에 기타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interest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외부 환경으로서 부채 비용과 자본 비용이 이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리스크가 반영돼서 이 자본 비용과 부채 비용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자본 비율을 가지고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이렇게 외부 경제 환경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여기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데 DCF 방식에도 적용이 되고, 또 순영업 이익법 도출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법에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돼서 결국은 기업 가치를 시간의 가치와 그리고 외부 시간의 가치에 따른 외부의 리스크까지도 감안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2019년도 삼성의 그 회계보고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회계보고서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금 할인에 의해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 할인율 도출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순현재 가치법, NPV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영업이익법, NOI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서 하는 이 EVA 방식이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도출하는데 이 DCF와 WACC,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